이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소진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진나라가 강성해져 갈 때 진나라의 힘을 이제 누구도 못 막아요. 누구도 못 막는데 가끔 이제 그 진나라의 힘을 잠깐 멈추고 그런 추세죠. 결국은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소진이 15년 동안을 합족에 성공을 해서 이제 진나라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앞으로 막았던 사람들 또는 이제 강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게 될 겁니다. 소진이 연나라에서 먼저 유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나라가 말씀드리면 연나라에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연나라한테 강조한 것은 너희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금 위협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어느 나라죠? 조나라다. 진나라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지금은 조나라를 무서워해야 된다. 그래서 조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나라 그 왕이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소진이 육국을 S자로 이렇게 돌아요. S자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나라로 가죠. 이제 조나라로 가서 조나라 무령왕 굉장히 야심이 있는 왕이에요. 야심 있는 왕이고 이제 전국 시대에 들어가서 이 합종의 맹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합종은 육국이 진나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같이 뭉치긴 하지만 자체적인 개혁을 해야 됐었는데 자체적인 개혁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개혁을 했던 왕이 무령왕이에요. 그래서 조나라를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진나라에 맞설 수 있을 정도로까지 오히려 진나라를 공격해서 진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야심까지 품었던 사람이 유일하게 무령왕입니다. 그래서 이 무령왕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호복을 입었다. 호복을. 그래서 호복을 입어서 변방에 이제 유목민들의 기마수를 도입을 해가지고 하고 자기도 호복을 입고 신하들도 호복을 입혔던, 그래서 나라를 전면적으로 개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가족의 문제 때문에 자기 가족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무령왕은 나름대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이제 소진이 와가지고 무령왕한테 뭐를 자극하냐면 당신이 주도로 육국을 한번 묶어보자. 그래서 육국을 묶어내는 어떤 리더격으로 살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령왕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소진이 다른 나라로 가는데 이제 이 조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거죠. 조나라의 재상으로 정식적으로 조나라의 재상이 돼서 떠납니다. 그래서 무령왕의 야심을 자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세법인데 유세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띄워줘야죠. 상대방을 띄워주고, 그럼 그 나라를 띄워주고, 조금 야심 있는 사람은 왕을 띄워주고, 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그 지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그 나라의 좋은 점들을 막 부각을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세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합종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형식이에요. 근데 여기도 다양한 이제 유세술이 들어가는데 그 유세술의 이제 공통적인 패턴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나라에서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럼 중원에 있는 두 나라가 누군가요? 중원에 있는 두 나라가 조나라까지 왔으니까 그 밑에 조, 위, 한이겠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위나라부터 했다, 어떤 책에는 한나라부터 했다라고 하는 두 나라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기 열전에 보면 이제 한나라를 유세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유세를 해서 남에게 설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설득을 한다는 것은 나도 바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제 내 이익이 큰 이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소진이라는 사람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종인과가 됐든 합종과가 됐든 상관없어. 이 사람은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출세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출세의 도구를 이제 뭐를 활용한 거냐면 그 동방의 육국이 진나라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출세를 하고 싶은 거죠. 개인적으로만 보자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 나라가 모국이 되는 거예요. 일단 조나라가 모국이 된 거죠.
조나라가 자기를 서포트해주기로 작정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이익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남을 설득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내 이익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켜가지고 어떻게 설득해서 관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바깥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상대방의 특성을 잘 봐야죠. 그럼 여러분 중원에 이제 여러분이 같이 하셨으니까 좀 흐름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중원의 이 나라들이 지금 상태를 보면 조나라가 그래도 조금 전국시대에 가다 보면 친나라에 가장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 조나라가 가장 강하게 저항을 하고 위나라는 전국시대 초기에 잠깐 반짝했죠. 잠깐 반짝했다가 위나라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위모누죠. 이 두 번째 왕이 위무후, 세 번째 왕이 위해왕이죠. 요 문제해왕. 오늘 이제 이 해왕보다 더 바보가 하나 나오는데 더 바보가 하나 나와요. 초해역이라고 더 바보가 하나 나오는데 요때 해왕 때 이제 위나라가 쪼그라들죠.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제 나라에는 누가 있었나요? 제 나라에서 그때 위나라 손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친나라에는 누가 있었죠? 상황, 우리 앙영님, 그쵸? 앙영님이 있었고요. 상황이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위나라가 위축이 됐어요. 지금은 몹시 나라의 상태가 약해요. 그리고 칠국 중에서 제일 약한 나라가 한나라예요, 또. 제일 약한 나라가 한나라예요. 그러면 약한 나라, 여러분이 설득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소진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내용을 파악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상황에 적용을 시켜봐야 진짜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중원의 이 두 나라가 위나라는 한껏 약해져 있는 상태. 한나라는 전통적인 약소국이에요. 전국 7웅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중원에 약해진 이 나라에 들어가서 합종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설득할 거냐. 상대방이 약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약할 때 상대방이 약한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되 내 이익이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이익이 개입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약할 때 그럼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조언을 잘 해주겠죠. 근데 지금 나도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합종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근데 이 나라가 되게 형편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이게 이제 그쵸. 이때는 한껏 부풀려가지고 자존심을 높이는 거예요. 자존심을 막 깨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우리 삶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그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내 의도를 가지고 나하고 어떤 이익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상대방이 약해요. 그럼 한껏 자존심을 풀어줘. 자존심을 풀어가지고 자존심을 막 이제 상처를 주는 거죠. 오히려 자존심에. 그럼 막 그 자존심이 일어나가지고 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설득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자 보세요. 한나라 들어가는데 한나라에서 먼저 한나라를 띄워줍니다. 한나라를 띄워줘요. 그래서 한나라 북쪽에 공국과 성고 같은 튼튼한 고을이 있고 서쪽에는 의양이 또 나중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양과 상판 같은 요새가 있어요. 의양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거기를 딱 지키고 있는 아주 요새입니다. 동쪽에는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군대가 많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한나라가 강력한 병력과 대왕 같은 현명함으로 서쪽의 진나라를 섬겨 팔을 맞잡고 복종한다면 그것은 사직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 상대방이 간단하게 가면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이러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성도 가지고 있고 요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훌륭한 무기들도 가지고 있는데 무기체계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당신이 일방적으로 서쪽의 진나라에 복종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유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쭉 이연이라고 그래요. 격지.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격분을 시킵니다. 격분을 시켜요. 그 다음에 대왕이 진나라를 섬긴다면 진나라는 만약에 그랬을 때 상대방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손해. 그죠? 그러면 거꾸로 당신이 우리 말을 들었을 때 또 뭐를 강조해야 될까요? 이득인 거죠. 이게 이제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너희가 진나라를 계속 섬긴다면 어떤 손해가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설득의 과정입니다. 일단 정세 분석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띄워놔요. 정세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진나라를 섬겼을 때 이러한 손해가 있을 것이고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합종을 했을 때는 이러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게 공통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나라한테는 격분을 시키는 거죠. 막 속에 자존심을 확 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왕께서 진나라를 섬긴다면 진나라의 의향과 선고 땅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또 바치면 내년에 또 다른 땅을 떼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 요구대로 떼어주면 결국 더 이상 떼어줄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리가 이상해가지고 땅을 지금 또 떼어줬는데 내년에 또 달라고 해서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더 마치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더 분노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땅은 한계가 있는데 진나라의 욕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땅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진이 꼭 이 유세를 할 때 마지막에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요런 은유법이라든지 상중이라든지 비유를 들어요. 속담이라든지 굉장히 강력한 설득의 도구입니다. 공통적이에요, 이게. 각 나라를 유세할 때 꼭 이렇게 유명한 속담이라든지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라고 설득하냐면 신이 듣건대 한간의 속담에 차라리 닭뿌리가 될지언정 속거리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한마디로 진나라를 계속 섬기려고 한다면 당신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속거리가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닭머리가 되라! 라고 자극을 합니다. 보세요. 이 자극에 이제 막 격분을 시키는 거죠.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한왕이 어떻게 하냐면 얼굴빛이 바뀌더니요.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칼을 어루만집니다. 이 소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칼을 어루만지면 막 전투의 의지가 진나라를 향한 막 전투의 의지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칼을 어루만지면서 고개를 쳐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긴 한숨을 쉬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설득된 얘기예요. 그래서 과인이 비록 어리석지만 절대로 진나라를 섬길 수 없어. 지금 당신은 조나라 왕의 가르침을 알려 나를 깨우쳤으니 나는 공손히 내 사직을 받들어 따르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소진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냐면 그것에 따라서 막 자기가 분이 올라왔어요. 이 진나라에 대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도 설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약한 나라인데 약한 나라를 내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얘기한 다음에 그들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처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계속 진나라를 따랐을 때 생기는 손해, 그 다음에 합종을 했을 때 따라오는 이익, 그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는 또 격분을 시키는 거죠. 하나는 위나라도 비슷합니다. 위나라도 비슷해요. 먼저 이제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대왕의 땅은 비록 작다고는 하나 이러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잠재력들을 막 부각을 시키죠. 먼저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당신은 이러이러하기도 하고 막 칭찬을 막 하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띄워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당신이 연행론이라는 것은 이제 합종이면 진나라와 1대1로 교류를 하고 외교관계를 맺자는 게 연행론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각 육국에도 각각의 나라마다 합종론이 있고 영면론이 있겠죠. 여러분 그 나라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의견이 분분할 거 아니에요. 진나라는 강한데 저 강한 진나라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각국에 다 합종론자들이 있고 연행론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행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내면적인 동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행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대왕을 겁먹게 만들어 힘센 법이나 이리와 같은 진나라와 친교를 맺고 진나라를 도와 천하를 침략하게 만들려 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진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근심과 그에 따른 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거 외면하고 싶은 현실인 겁니다. 진나라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고, 그 다음에 연행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들은 연행론을 주장하면서 거기다가
그 자기네 나라의 왕의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세우기 때문에 연행론을 주장합니다라고 연행론자들의 한계를 딱 지적을 합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실제 연행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각국의 아직은 봉건제도니까 각국의 이제 경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연행론을 주장하는 것은 진나라와 자기들은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고 자기들은 진나라와 맺기만 하면 최소한 내가 진나라와 친하게 지내며 진나라가 들어왔을 때 자기들은 그냥 너는 거기서 계속 거기서 왕노릇해 뭐 이런 식의 타협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나라와 교류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연행론 실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후들이 있고 그 제후 밑에 경대부들이 있는데 이 경대부들의 이익은 왕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진나라와 빨리 손을 잡기를 어쩌면 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연행론자들이 있는데 그 연행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연행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왕의 왕 당신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딱 지적을 해버립니다.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힌 지금 유세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마지막 가면은 비유를 든다 그랬죠. 한 번에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비유를 들어요. 초목이 실처럼 끊어지지 않다가 무성해지면 어떻게 하나? 터럭같이 작을 때 치지 않으면 장차 도끼를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이 아직까지도 커지지 않았을 때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초목이 실처럼 끊어지지 않다가 무성해지면 그걸 어떻게 낫으로 치겠냐 이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쳐야 됩니까? 도끼로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끼로 칠 때 그 힘들게 수고하지 말고 지금 낫으로 칠 때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연행론자들을 빨리 제압을 하고 그들은 절대 왕의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육국의 제후끼리 합종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한계를 딱 지적하고 여기는 더 치밀하죠. 위나라에 들어가서 더 치밀하게 이제 논리를 하면서 이 중원의 두 나라를 설득해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이 두 나라가 이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나라가 있냐면,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연나라에서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성공을 했죠? 연나라에 성공하고 조나라에서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조나라에서 정식으로 이제 책봉을 받아요. 책봉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나라의 재상의 이름으로 이제 두 나라를 더 성공했죠. 그러면 한나라하고 위나라를 성공을 했어. 그럼 남은 나라가 이제 S자로 돌아가면 제나라가 있고 초나라가 있죠. 그러면 제나라하고 초나라는 한나라나 위나라보다 지금 현재는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약소국에 들어가서 설득을 할 때는 그들의 자존심을 긁어가지고 자존심이 확 일어나도록, 그쵸? 자존심 상해서 격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나라나 초나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는 이미 강대국이에요. 그럼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뭐를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정식으로 유세가로 인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 예? 예. 큰 나라로 될 거다. 큰 나라로 될 거다. 그게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 나라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죠. 제 나라는 지리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리적으로. 바다 끝에 있으니까 진나라하고 어떻게 돼요? 멀죠? 그럼 그거 강조하면 되죠. 뭘 걱정해? 뭔데? 진나라하고 붙어있는 요 나라들이, 중원의 나라들이 문제지, 당신은 왜 걱정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나라는 미리 풍성하고 모든 거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진나라를 왜 걱정하는데? 왜 괜히 지레 겁먹어가지고 왜 진나라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초나라로 들어가면요. 초나라가 그래도 진나라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초나라에 들어가가지고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당신이 패자가 돼.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패자가 되는 순간 당신 앞에는 엄청난 이익이 따라올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나라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걱정하는데? 진나라 왜 무서워하는데? 지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소위 제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나라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형에 대해서, 이 나라의 잠재력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요 잠재력을 얘기할 때 좀 특이한 거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는 제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였다는 거예요, 당대에. 지금도 임치에 가면, 제나라 수도 임치에 가면 그 제나라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근데 요거는 이제 한번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나라의 수도 임치에만 7만 호가 있었대요, 당대에. 7만 호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신이 따져보니 한 집에 평균 남자 셋만 계산해도 21만이나 됩니다. 먼 거울에서 징발하지 않고 임치에 분사만 징발해도 21만 명입니다. 게다가 임치는 넉넉하고 알찹니다. 백성들은 피리 등 각종 악기를 연주하고 놉니다. 닭싸움과 개경기를 즐깁니다. 이건 뭐예요? 일종의 그 당대 문화생활을 즐겼잖아요. 그러면 문화생활을 즐겼다는 거는 뭘 풍요롭다는 거냐는 거죠. 나름대로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러면 제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게 되는 제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배우셨으니까. 관포지교의 누구죠? 관중이겠죠. 관중이 제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거든요. 그 자원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소금을 전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경제를 부흥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제나라는 굉장히 부유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고 괜히 다른 데서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거를 지금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 나라 잘 살아. 맨날 닭싸움도 하고 말이야, 개경기도 하고 주사위 놀이와 축구 경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중간에 이제 또 말을 제가 뺐습니다만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길거리 가면 어깨를 부딪히고 간다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막 넉넉한, 너희는 이미 넉넉해라고 이제 제 나라의 어떤 상황을, 잠재력을 또 높여줍니다. 평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명한 대왕과 강성한 제나라를 도대체 누가 당한단 말입니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당하겠습니까? 헌데 서쪽을 향해 진나라를 섬긴다고 하니까 대왕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군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이제 한나라하고 위나라가 진을 힘있게 여기는 건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기까지 한마디로 제나라까지 들어오려면, 진나라가 제나라까지 들어오려면 중간에 겹쳐야 되고 많은 나라를 걸쳐야 되고 또 중간에 협곡 같은 것들을 많이 지나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요. 그래서 못 옵니다. 함부로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왜 알아서 깁니까? 왜 알아서 그냥 진나라에 가서 길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험난하면 100사람이 지키면 1000사람이 있다 해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또 진나라가 제나라로 들어오려면 요새를 통과해야 되는데 못 옵니다. 이렇게 연행론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건 지레 걱정하는 겁니다. 왜 지레 걱정합니까? 그래서 신은 진실로 대왕께 시대책을 조금이라도 곰곰이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여기도 역시 후대에 이제 정확한 말들은 후대에 많이 첨가가 됐겠지만 논리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납득이 되는 얘기예요. 과인이 못나서 주군으로 하여금 조왕의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베푸는 수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삼가 사직을 들어 따르겠습니다 하고 제위왕이 이제 소진에게 합니다. 이제 합종에 동참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초나라만 남았어요. 근데 초나라에 춘추시대 전국에 정말 멍청한 임금 좌충우돌 위혜왕이 있었죠. 더 멍청한 왕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초회왕이라고 하는 정말 당대의 최고의 멍청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멍청하다고 할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아주 저급한 표현을 써서 어떤 사람을 바보 같다라고 할까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바보 같아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구 보고 바보라고 그러나요?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 그렇죠.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거죠.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왜 그럴까요?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조망을 못하는 거 틀림없어요.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자기의 먹고 자기의 쓰고 자기가 하는 당장의 이익만 고기만 앞에만 보니까. 그래서 맹자에서 딱 보면 맹자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군주는 이익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요. 맹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익을 따라가면 그 해왕도 약간 이익을 따라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합니다.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장이한테 완전히 국제 사기를 당해요.
국제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소진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소진 편하고 장이가 나중에 초나라에 와서 설득하는 것을 보면 유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기는요, 왕의 수준이 형편없기 때문에 유세가들이 왕의 수준이 그래도 높으면, 아까 조무령을 봤어요? 조무령왕은 그래도 사람이 나름대로 개혁군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큰 꿈을 줘요. 당신이 리드해라. 당신이 육국의 합종을 당신이 리드해라. 그러니까 조무령왕이 딱 그걸 듣고 그럼 내 이름으로 가서 해라. 딱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초회왕은요, 유치찬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 같으니까 어린애 같은 설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왕이 유치찬란해요. 그리고 왕이 자기 이익에 충실. 이 사람은 자기 이익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이 자기 이익에 충실했을 때 여러분이 왕에게 뭐를 줘야 되나요? 이제 왕조시대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왕에게 뭐를 줘야 될까요? 첩이 많이 생기고, 첩이 많이 생기고, 보석이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거겠죠? 간단하게 하면. 이게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이 사람이. 우리가 보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근데 소진도 장이도 나중에 가면 이 사람한테 유치하게 유세합니다. 유치하게. 보세요. 한번 보죠. 그러면서 초나라, 여기도 초나라는 실제로 그 당대에 진나라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었어요. 유일한 강대국이었는데, 초나라는 천하의 강대국이고, 대왕은 천하의 현명한 군주십니다. 라고 왕을 일단 띄워놓고, 그 다음에 쫙 얘기한 다음에, 이제 뭐를 자극을 해요? 이상은 패왕이 될 수 있는 바탕입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이 패왕을 하세요. 라고 막 띄워놓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가보면, 이제 진을 제지할 수 있는 나라는 초나라만 나라가 다시 없습니다. 초가 강해지면 진이 약해지고, 진이 강해지면 초가 약해지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를 쫙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왕을 위해서는 6나라를 합종을 해서 당신이 패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대왕이 이 계책을 따르지 않으면 진은 틀림없이 양군을 일으켜서 무관과 검중, 굉장히 접경지역이에요. 진나라하고 접경지역인데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초의 언제방과 영지방이 흔들릴 겁니다. 영지방은 수도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이제 비슷하죠? 상대방이 내 의견에 따랐을 때 따르는 이익, 내 의견에 따르지 않았을 때 따르는 손해, 이거를 계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우리와 합종하지 않으면 진나라가 야금야금 들어올 겁니다. 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위협을 하고요. 신이 그러면서 또 거기다 속담 같은 걸 하나 꼭 집어넣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신이 어지러워지기 전에 다스리고 일이 터지기 전에 대책을 세우라 들었습니다. 이렇게 속담이라든지 격언을 하나 딱 거기다 끼워 넣습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 요 속담이 딱 나온다는 거는 뭐예요? 결정타죠. 그러니까 이 소진의 유세술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다 넘어왔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는 뭐를 넣어요? 속담을 딱 넣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설득할 때도 한번 써보세요. 특별히 베갯머리 송사할 때 남편한테 써보세요. 베갯머리 송사할 때 남편에게 설득을 했어요. 근데 긴가민가 해요. 그때 뭐를 들이대요? 비유법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속담이라든지 자, 이런 거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싹 넘어옵니다. 여기 요 말이 나왔다는 거는 공통적으로 이게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모든 유세 후반부에는 이렇게 비유라든지 어떤 속담이라든지 이런 걸 나옵니다. 넘어오기 직전의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의 결론은 유치하게 결론을 내요. 대왕께서 제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이익을 말해야 되겠죠. 신은 산동에 위치한 나라들, 산동이라는 건 여기 산동이면 화산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중원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화산 동쪽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사시사철 특산물을 바치고, 그게 뭐예요? 지금 왕의 개인적인 이익을 딱 들이대는 거죠. 왕의 명령을 받들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에요. 초회왕이. 초회왕 때 이제 초나라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무너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종묘사직을 대왕께 맡기고 군사를 제대로 훈련하여 대왕의 뜻대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왕께서 진정으로 신의 계책을 따르신다면 한위 제연초의 아름다운 음악과 미인으로 대왕의 후궁을 채울 것이며 연과 대지방의 낙타와 좋은 말로 왕의 외양간을 채울 것입니다. 자, 누구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의 이익이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은 약간 자기 이익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왕 개인적인 이익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패턴이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면 그 왕의 특징에 따라서 그 나라의 특징에 따라서 유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소진의 이 유세술이 대화법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책으로. 우리도 한번 이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드디어 다 성공을 합니다. 나중에 이 초해왕은 누가 가지고 노냐면 장이가 완전히 가지고 놉니다. 완전히 가지고 노는데 이제 그건 장위편에 가고요. 그래서 딱 이 사람은 이런 유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지고 놀기가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제일 당하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겠죠. 근데 이런 사람 어떤 사람으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초해왕 같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는데 여러분 사기 당해보셨나요? 네. 사기 당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욕심이 커져 있어요.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요. 욕심이 커져 있다니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커져 있는 거예요. 제가 2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 사기 당합니다. 욕심이 생기면. 의심은 조금도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의심을 할 정도가 되면 그래도 자기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절이 가능한데, 예. 근데 하여튼 뭐가 됐건 사기꾼들은 그것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가면 대박이야. 아무나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 대박이야라고 하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뭔가 자기 개인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수천 년을 지나도 사기꾼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가 됐든 하여튼 사기꾼들은 그거를 기막히게 잘 알아요. 요거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제가 저기 하면서 비무기 말씀드렸잖아요. 비무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비무기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욕망과 같이 묻어가잖아요. 자기 이익을. 그래서 욕망이 있는 사람의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자, 그러니까 간신배들은 뭐라고 그랬죠? 간신배는 어떻게 정의 내린다고 그랬죠? 내 이익과 왕 개인의 이익을 맞추는 사람이 간신배예요. 충신은요. 내 이익도 있지만 공동체의 이익이죠. 공동체의 이익. 그러니까 공동체 이익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신이고 그러니까 충신은 때로는 국가를 위해서 왕에게 간언하다 죽어요. 그렇죠? 이게 충신이에요. 근데 간신은 나의 이익과 왕의 이익을 일치시켜서 왕에게 완전히 충성합니다. 왕은 좋죠. 내 이익을 채워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좀 보이고 이 유세하는 요 유세술을 보면 아주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보편적인 대화술과 보편적인 어떤 관계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